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지는 민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의 주요 내용 중에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자 보수 청구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그 하나죠. 한번 앞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민법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도급, 어, 수급인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혹은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수에 가름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그에 가름해서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고 그랬죠.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거는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었죠. 다시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청구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자보수에 가름해서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하자보수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손해배상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자보수에 가름해서 청구하는 경우, 뭐냐면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도급인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먼저 그냥 하자보수를 꼭 청구해야 되냐? 손해배상 바로 하면 안 되고 하자보수 청구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다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물론 반대의 견해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수의 견해가 하자보수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이제 하자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자보수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연손해. 내가 이게 제대로 공사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하자 보수하는 동안 다른 데 가서 임대료 주고 다른 건물 임차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임차료가 지불됐어. 이런 손해들. 그 다음에 완전히 보수를 하더라도 이 목적물 값어치가 떨어졌어. 목적물 가치가 감소했어. 잔존 손해. 그 다음에 하자 때문에 원래 계약에서 정한 이 목적물 말고 다른 목적물, 다른 대상에게 하자가 확대됐어. 이런 거.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청구도 하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자 보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법조항에서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하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자 보수 청구가 안 된다고 그랬죠. 하자가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 보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 보수에 가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럼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돼요. 손해배상의 범위의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그 손해배상 이 하자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지는 책임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그러면 수급인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행이익까지 배상해야 되느냐,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되냐, 하자 손해를 배상해야 되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이행이익이라는 거는 하자로 발생한 모든 손해 다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고, 실내이익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뢰한 데, 신뢰함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 거기까지만 한정되고,
이행이익 배상을 구할 건 아니다. 아니다.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려면 채무자에게 어떤 그 귀책 사유, 고의과실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실내이익설이고, 하자 손해설은 하자와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견해 대립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 이건 뭐냐면 통상 손해는 언제나 배상해야 되고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 이게 특별 손해라고 하는데 특별 손해는 수급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안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안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통상 손해라는 건 뭐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고 하면 이런 하자에서는 이런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인식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손해. 이게 통상 손해라고요. 그런 손해는 언제나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특별 손해,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는 뭐냐? 일반인이 예견 가능성이 없는 손해예요. 그런 경우는 수급인한테 책임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 손해냐 특별 손해냐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자 보수가 가능한 경우하고 불가능한 경우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하자 보수가 가능한 경우는 뭐가 될까요? 뭐가 손해가 될까요? 하자 보수비. 그죠? 하자 보수비가 통상 손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자 보수비 상당액이 통상 손해가 되는데 그건 뭐냐? 정상적으로 이제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적당한 비용이 되겠죠. 여러 가지 보수 비용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하자 보수비를 산정할 때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뭐 정부 노임 단가라든지 건설 물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사자가 어떤 단가나 기준을 합의하면 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단가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거나 하면 재판부로 하여금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사자가 합의한 그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할 수도 있겠죠. 판례에서는 이런 뭐 정부 노임 단가 같은 거 외에 도급인이 어떤 뭐 기준을 제시해서 이게 좀 객관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면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 보수비를 책정할 수도 있다. 이런 데 보면 판례가 있고요.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떨까요? 뭘 그럼 손해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하자로 인한 건물 가치 감소액, 그러니까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하고 지금 하자가 있는 상태의 건물 교환 가치, 그 차액을 통상 손해로 보는데 이걸 참 확정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시공비용 차액,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하고 하자 있는 상태로 시공했을 때 시공비용의 차액을 통상 손해로 보고 그렇게 이제 그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건물이 완성되는데 너무 하자가 커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무너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보수가 불가능해. 신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축에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 그게 하자 보수 상당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공사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 보수비가 당사자가 약정한 공사 대금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판례에서 한번 보면 실제로 그 이제 토목공사에서 뭐 비탈면 공사를 했는 거죠. 했는데 그 공법이 전석 쌓기 방식, 깬돌 쌓기 방식,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공법, 옹벽방법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높이에 따라서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전석 쌓기는 좀 낮은데 그 높은 데는 이제 뭐 옹벽 공법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하면서 전석 쌓기로 이제 당사자가 약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공사인 원고도 그렇게 전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했는데 이제 대법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석 쌓기 방식 자체가 뭐냐 하면 시공사는 이 토목 및 건축공사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공법이 적정한지 제대로 판단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급인들이 뭐 전석사기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게 만약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은 도급인들에게 알렸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이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전석사기로 석축했기 시공한 거 이거는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 범위를 보고 있는데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 1심에 원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감정인이 감정하기를 이거 다시 철거하고 이게 이렇게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쌓는 비용을 보수비로 쓸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어 그 철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신축 비용 그걸 손해배상 액수로 이렇게 산정했고 그 액수를 1심 이제 원심이 인정을 했죠 손해배상으로. 근데 그걸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견해는 뭐냐면 어, 보면 수급인이 이제 이런 의무를 진다. 고지에서 도급인한테 제대로 이제 그 알려서 시공 방식을 바로잡을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석축 시공을 전제로 당사자가 처음에 약정한 비탈명 공사대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비용까지 부담해서 시공할 공사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손해사 배상 범위도 당사자가 약정한 공사금액 범위로 한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이제 통상손해에 대해서 봤고요. 손해배상 범위에서 특별손해도 이제 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외적으로죠. 어떤 경우라고 그랬습니까? 수급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란 게 뭐냐? 이게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아야 돼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임료 상당의 수익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건물을 완성해 줬으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임대업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 수입을 못 받아가지고 손해를 입었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떤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영업을 시작 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 이런 손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은 그럼 이런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도급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손해이기 때문에 수급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임료나 영업 손실에 관해서 도급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 특별손해와 관련해서는 위자료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 위자료도 특별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법원 입장에는 위자료는 특별손해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상대방 위자료라는 게 뭐예요? 정신적 고통, 그거에 대한 피해,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건축주가 도급인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까? 이런 건 여러 가지 보고 판단해야지 뭐 그냥 단편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이 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특별손해로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하자보수 아직 그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한테 이제 위자료를 특별손해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면서도 어, 보통은 이제 보면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서 회복된다. 이렇게 보는 이게 돈 지급하면 그 정신적 고통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자 보수 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지급으로써 정신적 피해는 위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특별손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뭐 공사 경위라든지 하자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그것이 어떤 건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가지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인정될 여지도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많이 인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확대 손해, 2차 손해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확대 손해라는 거는 하자 때문에 해당 건축물 말고 다른 재산이나 인체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요. 예를 들면 하자 때문에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그 화재 진압을 위해서 이제 물을 막 끓여들이다 보니까 건물 부분이 훼손돼가지고 그걸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또 돈이 들어갔어. 이런 경우들도 확대 손해로서 손해배상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2차 손해
그 하자에 있는 건축물이 또 다른 책임, 또 하나의 책임 원인을 거쳐서 간접적인 손해를 또 입힌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될 수 있는데, 이런 확대손해나 2차손해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수급인의 과실이 있어야지 인정되는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급인이 해야 된다. 나한테 기칙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식이요. 이게 중요하죠, 이것도요. 언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액을 산정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하자보수 청구 시 손해배상 청구 시 이렇게 이제 산정 시기를 일반적으로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시기는 결국은 이제 감정 기일에 재판부가 확정해 주죠. 뭐 대리인들이 의견 을 묻고요. 당사자한테 의견을 묻는데 소재기 시 손해배상 청구 시로 많이 확정을 하기도 하고요. 하자보수 청구 시로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법원한테 확정해 달라고 하는 게 명확하죠. 그래서 재판부가 보통 이제 기준시를 정해주고 감정기일에 정하고 있죠. 근데 실무상으로 이제 이런 손해배상 청구시가 아니고 만약에 공사가 뭐 건물 인도시, 완공시, 그다음에 아니면 계약 해제된 경우는 해제시 이런 경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기일에 명확히 하도록 재판부한테 요청을 해서 그때 이제 당사자가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가는 것이 예, 나중에 분쟁거리를 없애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잖아요. 하자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도급인한테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하자를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이 하자에 도급인의 어떤 과실이 기여가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으면 손해배상 산정할 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형평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되는데 하는 게 대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대법원의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례에서는 보면 원칙적으로 이 도급인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정함에 있어서 산정해야 되는데 이 사례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원고가 미국에 거주한다. 원고 도급인이죠. 도급인이 미국에 거주한다는 핑계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 진행도 뭐 다른 업자들한테 일임한 채 건축주 본인은 최소한의 현장 확인이나 감독 조치를 게을리했다. 그래서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시공사가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원고 측 도급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정도의 사유만 가지고 과실 상계할 그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고 그랬죠. 동시행 항변권 결국은 아까 하자보충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사대금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이 동시행 항변권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아까 하자보수 청구 때하고 비슷한 원이거든요.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서 지급 거절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자보수 대상 금액 정도에 한정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우리 법원이나 일반적인 견해는 공사 잔대금 채권 중에서 손해배상 하자에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액과 같은 금액의 금원 내에서는 동시행 항변이 허용되지만 나머지 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례에서 볼게요.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도급인의 하자 그 하자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그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두 개는 이제 동시행 관계죠. 동시행 관계인데 근데 이제 도급인이 이게 상대방은 이제 도급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급인이 그러니까 상대방이라는 건 이제 이게 수급인으로 봐야겠네. 상대방이 동시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그 의무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항변권자가 얻는 이익은 별도로 크지 않아서 자기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인의 어떤 동시행 항변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행 항변이 권리남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례에서 어떤 사례였냐면 이게 보면 이게 여기 이제 이 사건에서 하자는 뭐 슬라브 보호 기둥 이런 데 강범위한 화재가 발생했고 보수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하자 보수가 한 6억 7,6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죠? 이렇게 소요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소요되니까 하자 보수 청구권 행사하고 뭐 도급인이 이렇게 동시행을 주장하는 거죠. 공사대금 지급 거절하면서. 그래서 이걸 원심은 1심에서는 이거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원심은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이 봤을 때는 이제 이 사안을 더 들어가서 보면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54억인데 하자보수비는 지금 6억 7,600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피고, 즉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이래 약정에 따른 기성공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자력이 없어. 앞으로 보수가 완성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야.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동시행 항변을 행사할 수 있는 공사대금 범위는 하자 및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게 공평이나 신의칙에 부합하다. 그래서 공사대금 전부 54억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권리남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급 범위,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할 수 있는 거는 하자 보수 비용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자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자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부수적인 것들로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원래 줘야 될 공사금액 중에서 감액할 수 있을까요? 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막바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 청구하거나 아니면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막바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감액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먼저 하자 보수나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법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하지 막바로 보수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어떤가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까? 건설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아까 민법에서 봤죠. 원칙적으로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자가 너무 극심하다 철거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해제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해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의 내용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제 좀 형식적인 절차, 존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민법이 정하고 있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몇 년입니까? 건물에 우리 보통의 이제 도급편에 있는 도급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5년인데 요즘의 건축물, 목적물이 이렇게 이제 견고한 건축물은 10년이라고, 인도 10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적어도 우리가 업무적으로 취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민법상의 존속기간은 10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존속기간 10년 성격이 뭐냐? 제척기간이에요. 이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 기간. 이게 제척기간이거든요. 제척기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출소기간이 아니에요. 출소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 재판 외로 권리 행사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행사만 하면 되는 기간, 권리 행사 기간인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 행사 기간이지 출소 기간은 아니다. 민법상 담보 책임 기간이 그렇고요. 아까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을 같이 봤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볼 때 거기에 또 기간들이 있었죠. 거기는 하자 발생 기간이에요. 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수급인이 책임져야 된다. 건설업 등록한 수급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하자 발생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존속 기간은 10년.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이것도 다 채권이니까요.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법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시효는 5년이에요. 근데 이제 건설하자에서는 주로 제착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을 배제시킬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수급인한테 앞으로 하자가 있어도 책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서로 약정할 수 있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자유 원칙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있고 감경시킬 수도 있고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특약이 언제든지 유효하는 거예요. 책임의 효과를 제한하는 특약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도급인이 만약에 제공한 재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수급인한테 책임 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배제되는 사유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배제되는 사유를 미리 정했어. 서로 약정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무조건 다 면제되느냐? 법이
예외를 두고 있어요. 수급인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수급인이 하자가 명백히 있는데 이걸 알리지 않았어. 그 다음에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좀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 그걸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이 여전히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신 게 기본적인 하자담보 책임의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뭐 특별법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들도 일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라도 근저에 있는 하자의 개념이라든지 하자 담보 책임의 어떤 내용과 관련, 손해배상과 관련된 손해배상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민법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합 건물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별도로 보는데, 이게 별도로 집합 건물의 하자 담보 책임을 별도로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민법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다른 특별법에 예를 들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조항들에, 이런 법령에 특별 이런 하자담보 책임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물려야 될 거냐. 특히 하자담보 책임 존속 기간. 아까 민법상에서는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다른 특별법에서는 담보 책임 내지는 하자 발생 기간들을 1년부터 뭐 2년, 3년, 4년, 5년 정도까지 단기간으로 다 돼 있고 아주 긴 뭐 아주 구조부 같은 경우는 10년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5년 이내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존속 기간 같은 경우는 그럼 특별법을 적용해야 되나? 아니 민법을 적용해야 되나?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오면서 법령의 해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집합건물은 부득이하게 별도로 나눠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집합건물 개념을 봐야 되겠죠. 집합건물은 건물 구조상 이게 이제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건물 구조상 일부분이 벽, 문, 계층에 의해서 다른 부분과 차단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또 이용하는 그 상태로 봤을 때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구조나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렇죠? 근데 이제 집합 건물과 다르게 공동주택에 약간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 공동주택 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집합 건물과 공동주택 보면 이제 관계는 집합 건물이 약간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동주택은 거의 다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집합 건물이죠. 근데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 건물들도 있겠죠. 왜냐면 업무시설이라든지 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한 호씩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다 호별로 구분 다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인정되고 이용상도 독립성을 가지는데 그런 게 집합 건물이고 이게 아파트 같이 이제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이지만 집합 건물이 공동주택은 아니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수급인의 이제 그 담보 책임에 대한 아까 민법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조항을 한번 미리 훑어보고 가는 게 낫기 때문에 먼저 법조항을 보는데 아까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민법은 이렇게 한번 봤고요, 우리가. 수급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봤죠.
근데 지금 이제 집합건물법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법이 특히 이제 집합건물 중에서 공동주택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같이 관련해서 보면 해당되는 법률이 여기서 말하는 집합건물법하고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거기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이라 하면 이제 기준으로 따지면 2016년도에는 이제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게 세 가지죠.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에서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일반 집합건물법 전부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정하고 있고, 주택법은 이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정하고 있었던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주택법 중에서 그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빼서 하자담보 책임 관련 규정들을 빼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에다가 포함식 제정을 한 거예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법령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법 내용을 한 번씩 하나씩 보면 좀 나중에 이해하기가 수월해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합건물법이 약간 공동주택의 기본법처럼 돼 있거든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집합건물법을 먼저 보는데, 이거를 이제 세 단계에 나눠서 봐요. 세 단계에 나눠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2005년도 하고, 2005년 5월 이전하고, 5월 이후, 그 다음에 2013년 6월 이후, 이렇게 봐요. 시기적으로 보면. 집합건물법. 왜 이렇게 보냐 하면, 중간에 주택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하고 주택법이 같이 개정이 되면서 어느 법을 우선시킬 것인지가 애매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2005년도 이전하고 2005년도 이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애매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 6월 19일 이후 집합건물법을 나누어서 봅니다. 뒤에 우리가 주택법도 보지만 주택법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도 이전, 2005년도 이후, 그 다음에 2013년 이후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는 한번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구조에서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집합건물법 구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합건물법은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지는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아까 민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지는 책임이에요. 규정도 수급인, 도급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시공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도급인은 시행사나 발주자나 건축주잖아요. 그죠? 근데 집합건물법은 분양자예요. 분양한 자. 분양한 자는 도급인이 될 수도 있는데 도급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급이 아니라 수급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분양한 자는 시행사가 분양하죠. 시행사. 그죠? 시행사. 사업 주체. 주택법으로 말하면 사업 주체. 그죠? 그래서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지는 책임이에요. 집합건물 구조예요. 그래서 분양한 자의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2005년도 5월 26일 이전에는 집합건물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냐면은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 아까 봤었잖아요. 우리 요거를 그냥 준용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 5월 26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민법을 준용하니까
민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것도 민법에는 몇 년이었던 거예요? 10년.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민법을 준용하니까 10년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부칙에 주택건설 촉진법과의 관계, 주택건설 촉진법은 주택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택법의 그 전 명칭이거든요. 법의 그 전 명칭인데 주택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집합주택 관리 방법과 기준, 그러니까 뭐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주택건설 주택건설 촉진법, 그러니까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저촉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주택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면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이 우선되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택법도 이따 보시겠지만은 2005년도 이전에는 뭐 하자담보 책임 기간 같은 것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짧게 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주택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민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민법을 적용해야 될 거냐, 10년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주택법에 정한 단기간의 담보기간을 정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2005년도 이전에 집합건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년으로 봤던 거죠. 10년. 그죠? 집합건물법이 우선하게 봤던 거예요. 근데 2005년도 이제 5월 달에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돼요. 이때 주택법도 같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때는 이제 이제 대형 시공사들이 이런 데서 로비해서 법을 개정했다는 이제 설이 유력했어요. 어떻게 개정했냐면은 부칙을 둬요. 집합건물 부칙.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조항을 집합건물법에 넣어요. 집합건물법에. 그래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같은 게 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민법을 준용해서 10년으로 안 하고 마치 주택법에 있는 단기간의 담보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10년을 적용해가지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만 하면 됐었는데 마치 법이 이렇게 개정되니까 단기간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 준공된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들은 요 집합건물법 요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다퉈두고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논의들이 있으니까 2014년 6월에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복잡한 논의들이 있으니까 한 달 후 이제 집합건물법을 마치 하자담보 책임에 적어도 집합건물 공동주택에 또 마찬가지로 이 집합건물이니까 주택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합건물법으로 약간 통일을 시켰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이 이제 만약에 이런 이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다른 특별법이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담보책임에 대해서 분양한 자의 아까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시공사 같은 것들 담보책임 이런 것들도 집어넣었어요. 시공사가 담보책임 지는 거.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지는 조항들도 이렇게 집어넣고요. 대신 이제 시공사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시공자가 분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시공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시공자의 담보책임은 이게 보면 민법의 667조, 668조는 하자 보수 청구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 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때 시공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면 분양자가 파산하거나 했을 때요. 이런 파산하거나 분양자가 파산하거나 뭐 해산하거나 이런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이랬을 때만 시공자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합건물법에 규정을 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법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는 집합건물법이 우선하는 것처럼 주택법이나 우선하는 것처럼 하다가 약간 애매한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집합건물법이 우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2013년도 그 집합건물법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도 옛날 법에는 보면 이게 민법을 규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10년으로 봤었잖아요. 담보책임 기간을. 근데 2013년 법에서는 이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하면서 행사기간으로, 권리 행사기간으로 정하면서 10년, 5년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자의 유형별로 해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명확히 집합건물법에다 명시했고 기산일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부칙도 삭제, 부칙에 뭐가 있었어요? 부칙. 이거 6조. 주택법이 우선하는 것처럼 된 부칙이 있었잖아요.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이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우선한다고 주장할 약간 근거가 이제 미약해졌어요. 대신 주택법에도 공동주택 관리나 하자담보와 관련된 조항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집합건물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주택 내지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또 규정하고 있는 법이 지금 문제가 됐던 법이 무슨 법입니까? 주택법이죠. 주택법. 주택법은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에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승계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주택법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왜 옛날 법을 봐야 되냐? 지금 법만 보면 되지. 왜냐하면 준공이 옛날에 된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된 집합 건물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척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라고 하면 하자담보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옛날 법도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5년 5월 이전, 이후, 2013년 이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2005년 5월 이후에는 주택법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사업 주체, 주택법은 아까 집합 건물은 누구한테 책임지는 거였나요?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지는 책임이었잖아요. 근데 주택법은 사업 주체가 지는 책임이에요. 사업 주체 혹은 건축주,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요. 시공자, 이런 사람들이 지는 책임이에요. 하자 보수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누가 하자 보수 청구냐 하면 이제 뭐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이런 사람들이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었는데 주택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느냐면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수하고 보수 기간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하자 보수 책임권을 뭐 1년 차 하자, 2년 차 하자 단기간으로 이제 정하고 있었어요. 단기간으로. 10년이 전부가 그 기간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단기간으로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었고 손해배상도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만 손해배상을 지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아까 민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하는데 약간 주택법은 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수 책임기간도 별표에다가 아주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까 2005년 5월 26일 날 주택법하고 그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부칙에다가 공동주택의 하자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에도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민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한 하자 발생한 때에 하자를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담보책임 안에 손해배상도 그 담보책임 기간 안에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05년대 법이 개정되면서 마치 그 짧은 기간 단기간 안에만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고
주택법이 집합건물법에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을 뒀죠. 그래서 이 규정 해석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당사자들도 열띤 토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5년도 5월 이후에 준공받은 그래서 2013년도까지 이런 논의들이 계속됐던 거죠. 2013년 6월 이전 그리고 2005년 5월 이후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도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복잡한 논의들이 있으니까 2013년도에 아까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다가 담보 책임 기간도 명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그 담보 책임 기산일 같은 것도 집합건물법에 넣었던 것처럼 주택법에서도 사업 주체가 이런 그 기산일 같은 것도 놓고 그 아까 이 집합건물의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산일 같은 것도 집합건물하고 맞췄죠. 이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책임기간 같은 건 여전히 두고 있어요. 책임기간 같은 건 여전히 두는데 그 기간을 집합건물법하고 이제 맞췄죠. 2013년도에. 하다담보 책임을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요. 공동주택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 관련 규정들을 빼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역시 주택법에 있는 대로 사업 주체가 이제 책임지는 건데 사업 주체라는 거는 아까 뭐 시행자, 뭐 건축주, 뭐 시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분양에 따라서 수분양자들한테 드는 책임이고 담보 책임 기간 같은 걸 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집합건물하고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집합건물에다 다 맞추는 격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근데 하자담보 책임 보수 절차나 이런 것들은 또 여기서 특별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왜 그럼 집합건물로 다 두지 공동주택관리법에다 이런 내용을 둬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나.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볼게요. 담보 책임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에 대해서 담보 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이 발생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생 기간. 법적 성질과 관련돼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주체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전에 주택법에서는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렇죠. 이게 보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데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도 초기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법을 개정해서 그냥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민법을 준용한다.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보면 시행령에 담보 책임 기간이 구체적으로 2년짜리 하자, 뭐 3년짜리, 5년짜리 하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건설산업기본법도 봤죠. 이것도 이제 공동주택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변천사 왜 지금 이 법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죠. 집합건물법이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집합건물법을 공동주택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 같지만 이전에 완공된 건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준공된 건물 말고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이전법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전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혹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법적 해석 아까 특히 뭐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담보 책임의 내용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